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단원을 이제 머신러닝 개요에 대한 거 가볍게 살펴보는 단원 하나 준비했고요. 여기는 뭐 중요한 코드 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회귀, 분류, 군집. 머신러닝은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 시계열이라고 하는 분야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게 3개 분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4개 분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각 그 큰 분류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종류별로 봐야 되기 위해서 소단원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큰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거 정확하게 구별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개념들을 보면 이래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분야예요. 이 인공지능의 하위 카테고리 중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어떤 새로운 내용이나 패턴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머신러닝이고요. 이 머신러닝에는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의 방법론이 있어요. 대표적인 패키지가 이제 파이썬 쪽에서는 사이킷런이라고 불리우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위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만으로는 데이터가 너무 양이 많아져서 컴퓨팅 파워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프로그래밍적인 알고리즘이 가미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딥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패키지가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크게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강인공지능, 두 번째는 약인공지능으로 나눠요.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거의 대부분 약인공지능입니다. 강인공지능은요, 사람처럼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아직은 꿈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약인공지능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도구인 거죠. 근데 굉장히 수많은 삽질을 자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이제 절약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즘은 절약을 넘어서 감축까지 접어든 게 좀 문제긴 하죠. 끝까지 그거는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머가 규칙을 직접 정의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함수 형태로 짜는 거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함수한테 데이터를 넣어줘요. 파라미터죠. 그러면 이 함수가 작동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은 fx는 5x 플러스 10 이런 식의 수식을 세우고 x는 1, x는 2, x는 3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줬을 때 결과값을 리턴 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계속 이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로망을 계속 쫓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최초의 그 초창기 때 인공지능은요, 심볼릭 AI라고 해서요, 명시적인 규칙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지식을 다루면 인간 수준의
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게 뭐냐면은 if문을 겁나 많이 쓰는 거야. 진짜 if문을 수백 개 겹쳐가지고 그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예전에 되게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었고, 초창기 때 게임들, 그러니까 2010년도 중반까지의 게임들은 거의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if문을 겁나 많이 중첩하는 거야. 자, 그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규칙이 나왔는데, 머신러닝은 fx가 있을 때 x가 1이면 결과값이 2, x가 2면 결과값이 5, 3, 5, x가 3이면 결과값이 7, x가 4면 결과값이 9.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공통적인 방정식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머신러닝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이 규칙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는 필요해요. 인풋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가 결과값을 미리 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결과값을 다 미리 줘야 돼요. 프로그램은 리턴 값이 얼마가 나올지는 상관없어. 돌려봐서 나오는 거 받으면 되는데, 얘는 결과값을 미리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일단 한 요쯤 여기에 들어가는 게 ax 플러스 b라고 일단 가정을 세우고요. 일단 a는 100, b는 마이너스 100 이렇게 넣어봐. 그랬더니 결과값이 너무 많이 틀릴 거 아니야. 그럼 그때 a는 50, b는 마이너스 50 또 이렇게 줘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줘보고 그 다음에 전혀 반대되는 쪽에 여기를 또 줘봐.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건 여긴데 결과값은 미리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값을 조금 줄여서 여기를 줘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줘봐. 또 여기를 줘봐. 여기 줘봐. 계속 값을 좁혀가면서 주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 최적화된 근접치를 찾겠죠. 이거예요. 이거를 경사하강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최적화된 걸 찾는다. 이게 원리예요. 자격증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수식도 물어볼 거예요 아마.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머신러닝은요, 데이터는 사람이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사람이 다 붙여놔야 돼. 이걸 준비하는 전처리 과정이 굉장히 빡세요. 여러분들 데이터 전처리 하는 거 솔직히 해봐서 알잖아. 되게 귀찮고 고되죠. 제 개인적인 주관이긴 한데 인공지능이 안 밀리려면 데이터 전처리 붙잡고 계세요. 자기 업무 영역으로. 그거는 절대 안 밀릴걸? 자,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분류입니다. 전에 비슷한 사진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알고리즘들로 이제 쭉 측정을 한 거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세부 알고리즘들은 지금 얘기해봤자 어차피 잘 안 올 테니까 크게 분류들만 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부르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 공부했던 거랑 개념이 충돌하나 봐요. 코딩 테스트 준비할 때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었죠.
쉽게 말하면 잘 짜여진 공식이에요. 그 공식에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하는 응용력을 기르는 게 이제 코딩 테스트였죠. 머신러닝에서 알고리즘은 이미 잘 만들어진 함수예요.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나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나의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고요. 이 공식을 프로그래밍화 시켜놓은 함수 덩어리를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원래 진짜 개념은 되게 잘 증명이 완료된 어떤 수학적인 그 체계를 말하는 게 맞지만 우리한테는 그냥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 하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얘네들이 지금 알고리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클래스 내지는 함수예요. 여기에 파라미터 어떻게 주고 리턴 받아서 그거 어떻게 쓰느냐. 일단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근데 분명한 건 그렇게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해서 내가 결과를 뽑아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어딘가에 응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지금 이 수업에서 얘기하는 배경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한계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확실하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게 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대학 수업 이상의 퀄리티는 안 나올 거예요. 물론 코드 품질은 더 좋겠지. 근데 이론적인 품질은 여기에서 내가 이론적인 배경 지식을 쌓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진짜 대학원 가셔야 돼요. 자, 머신러닝 알고리즘은요, 크게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 두 개로 나눠지는데, 아까 제가 말했었던 예시가 지도학습이에요. 지도학습은 입력 파라미터, 인풋하고요, 아웃풋을 미리 알려줘요. 답을 미리 다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가는 연관성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게 지도학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통계가 여기에 속해요. 지도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회계 분석과 분류 분석이에요. 네, 뭐 결국은 이거 따지고 나면 전부 다 y는 ax 플러스 b고요. 회계 분석은 이 아웃풋이 연속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점도 그래프 그리고 거기에 추세선 그렸던 거 있죠? 그게 회계 분석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추세선의 방정식 알아내는 거. 분류 분석은 출력되는 아웃풋이 명목형이에요. 카테고리 값이니까 결과 값이 0, 1, 2, 3 뭐 이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가장 일반적인 게 0하고 1. 0이냐 1이냐 분류하는 거. 이거를 문자열에다가 적용하면은 0은 부정, 1은 긍정이 됩니다. 인풋이 문장일 때.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학습 결과에 따라 분류를 했을 때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판단하는 걸 감성 분석이라고 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감정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학습 데이터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코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이게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은요. 인풋과 아웃풋에서 아웃풋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인풋만 주구장창 줘요. 그러면 얘가 답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요.
그걸 군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데이터들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려고 들어요.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겁나 많다. 변수 개수가 한 20개, 30개 된다. 근데 보통 그 머신러닝 들어갈 때 변수 개수 보통 3개, 4개 정도 쓰거든요. 많이 써봐야 어차피 크게 그렇게 영향 없어요. 그러면 차원 축소라는 방식을 통해서 변수를 줄여요. 몇 가지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 축소 방식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으로 놓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PCA라고 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로 가볼게요. 요즘은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의 행수가 워낙 많아지니까 성능도 점점점 고사양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알고리즘들도 수학자들이 손으로 계산하면서 만든 거니까 데이터가 겁나 많을 경우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한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목적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점점점 나와. 기존 알고리즘의 약점을 극복해서 새로 개선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결국 목적은 다 똑같아. 근데 기존의 어떤 오차율이 심했다. 그럼 그 오차율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공식을 조금씩 틀어갖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한 가지 공식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들을 다 해. 다 때려박아. 그래서 가장 좋은 거 하나를 고르던가 아니면 얘네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나만의 공식을 또 만들어내요. 자, 음악 같은 거, 음악 연주회 같은 거에서 2명 이상이 조인하면 보통 앙상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앙상블이에요.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을 주합해 놓은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배깅과 부스팅이 있습니다. 이 배깅하고 부스팅은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자체가 알고리즘이 아니라요. 얘네들을 결합하는 방법론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하드웨어 스펙이 암만 늘려도 안 되는 거야. 머신러닝은요, 자연수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실수로 계산을 하는 게 처리 효율이 더 좋아요. 컴퓨팅적으로. 자연수를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스케일링이라는 기법을 이미 배웠어요. 자, 그 다음 컴퓨터에서의 계산을 담당하는 하드웨어. CPU죠. 중앙처리 장치. 이 CPU는 사칙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자연수와 실수에 대한 범용 계산기예요. 자연수에 대해서 처리 효율 한 50% 정도 내고 실수에 대해서 처리 효율 한 50% 정도 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자연수는 필요 없어. 스케일링 하면 되니까. 실수에 대한 계산 능력만 200% 올리고 싶어. 그래서 이 실수에 대한 계산 능력이 CPU보다 더 좋은 하드웨어로 눈을 돌려요. 그게 GPU예요. GPU가 그래픽 처리 연산 장치죠? 여러분들 보통 그래픽 카드 뭐 하려고 사요? 게임이잖아요. 3D 모델 돌리는 게 기본적으로 가로 4칸, 세로 4칸짜리 행렬에 대한 합과 곱으로 들어가요. 3D 공부할 때 맨날 하는 게 이거야. 좌표계. 이게
이게 언리얼이고 이게 다이렉트X일 거야, 아마. 다이렉트X 좌표면 이렇게 가요. 윈도우 거. 나도 한지 하도 오래돼갖고 까먹었어. 그래서 행렬 두 개를 더하면은 방향이 나오고요. 행렬 두 개를 곱하면 힘이 나와요. 그래서 3D 게임은 기본적으로 벡터 연산으로 들어가요. 그 벡터 연산 하에서 일단 캐릭터가 뛰고 점프해. 그러면 포물선,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체중 했고, 그 게임에서 데이터 분석하면서 맨날 Y는 AX 플러스 B 이거 외우죠? 게임에서는 맨날 F는 MA 외우고 다녀. 그래서 게임에서 면접 가면은 그 운동력학 문제 풀 수 있는지 면접 봐요. 경험담이야. 그래서 그런 그 벡터 연산을 하는데 주로 실수로 연산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0하고 1 사이의 숫자 개수랑 1에서 무한대 사이의 숫자 개수는 같다잖아. 그러니까 실수 가지고 연산을 많이 해요. 벡터는. 3D 쪽은요. 그래서 얘는 애당초 처음부터 자연수는 버리고 실수 연산에 올인한 애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쪽이랑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머신러닝을 돌리려면은 GPU 좋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원리 하에서 처리 알고리즘을 극대화시킨 게 딥러닝이에요. 흔히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기술. 파이썬에서 이 머신러닝에 대한 여기 앙상블까지 얘네들을 가장 대표하는 라이브러리는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에 최적화된 애는 아까 말했다시피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죠. 딥러닝은 무조건 GPU 씁니다. 그러면 강사님 그럼 그래픽카드 사야겠네요. 근데 사이킷런은 GPU 안 씁니다. 쓸 계획도 없답니다. 실제로 사이클론 개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좋은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까지 그 GPU 연산 끼어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온리 CPU로 갈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실 때 일단 GPU는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여기 할 때 진짜 심하게 답답할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사이클런 위주로 활동하면요, 컴퓨터 CPU랑 메모리 카드가 중요해요. 성능에 위해서. GPU는 지금 당장 개입을 안 해요. 근데 우연한 계기로 어저께 여기 컴퓨터 스펙 쭉 봤더니 메모리가 8기가밖에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CPU는 i5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안 가져가는 컴퓨터인데. 아이 몇 개까지는 해야 돼요? 요즘 아이 나이는 그냥 다 깔고 가지 않나? 응. 자, 약간 중심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번에 이거 질문을 한번 단톡방에 한번 이게 질문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 나중에 그때 되면 얘기해줘야지라고 하고서 그냥 제가 묵혀놨던 얘기가 있는데요. 요 얘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했던 얘기는 결국은 하드웨어 좋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 사양이 데이터가 주어진 데이터가 100건일 때랑 100만 건일 때랑 당연히 성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즘 주어지는 데이터들은 이것도 우습다고. 100만 건도 우습다고. 왜냐면 지금 우리는 그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그 사회 데이터 기반 내지는 제가 만들어낸 예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데 대부분 요즘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진짜 진지하게 연구소 같은 데가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웹사이트 같은 거 운영하는 애들이 고객이 만들어낸 고객 행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그걸 주로 로그 데이터라고 해요. 로그 데이터 만들어지는 거 보면은 전철이 진짜 엄두가 안 나. 빡세, 로그 데이터. 웹 서버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접속자별로, 이용자별로 페이지당 접속 시간이라든지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뭘 클릭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행태 분석을 들어가는데, 대박나는 사이트면은 하루 100만 건이야, 거의. 이 데이터는 100만 건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건이 될 수도 있고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하드웨어 스펙을 늘리느냐? 여기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들어가. 컴퓨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한 대에다가 하드웨어를 몰빵하는 것보다 100지장 맞들면 더 낫더래. 진짜예요. 1000만 건의 데이터를 겁나 좋은 컴퓨터 한 대에다가 몰빵을 하는 것보다 별로 안 좋은 이런 데스크탑 100대 갖다가 데이터 쪼개서 돌리는 게 오히려 더 돈이 덜 들더래. 그래서 컴퓨팅 파워는,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의 컴퓨팅 파워는 100지장도 맞들면 낫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약간 저사양 PC를 한 100대 정도 준비를 해서 데이터를 1000만 건이니까 10만 건씩 쪼개서 준 거야. 그게 진짜 더 효율적이야. 근데 데이터를 쪼개 가졌다고 해서 쟤네가 파이썬 소스 코드를 따로 갖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 컴퓨터 100대가 전부 똑같은 파이썬 소스 코드를 돌려야 돼. 자, 그럼 여러분 한 명한테 컴퓨터 100대 줬어. 그 다음에 데이터 줬어. 자, 돌려! 라고 하면은 서건님 혼자 한다고 쳤을 때 컴퓨터 100대 앞에 가서 다 키보드씩 돌려다니지 뭐 어떡해. 그치?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노가다가 겁나 심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옛날부터 컴퓨터를 원격으로 접속하는 아이디어는 다 있었어요. 그쵸? 컴퓨터 원격으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이 뭐지? 뭐 IP타임도 그런 거 있고, 팀뷰어. 뭐 이런 프로그램들 깔면 다른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장 PC 하나를 놓고 얘는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을 한 거야. 그러면은 대장 PC에서는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100대에다 접속했다 끊었다 접속했다 끊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되잖아. 그것도 말이 100대지 한 78번 때까지 했다가 내가 몇 번까지 했더라? 까먹고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여기에 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참전을 해요. 이거를 일일이 100대를 접속했다 끊었다 접속했다 끊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번만 명령어를 날리면 얘네가 전부 분신술처럼 따라 동작하게끔 만들어요, 시스템을. 이런 시스템을 하둡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못하고요. 여기에서 한번 분석한 때린 명령어가 나머지 100대들이 전부 분신술처럼 똑같이 동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맵 리듀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이제 약간의 코딩이 들어가는데 얘는 자바예요. 물론 파이썬도 가능하지만 굳이 이걸 파이썬으로 하진 않아. 여기에서 이제 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 스파크라고 하는 뭐 등등도 뜨고요. 이거는 데이터 분석하고 완전 결이 달라요. 이거는 뭐 리눅스 서버 공부하고 막 그런 거야.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공부하고 막 C 언어 공부하고 그래야 돼. 그냥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야지. 저런 시스템이 들어간다라. 리눅스 하나 공부하는데도 몇 달은 걸릴걸? 리눅스 마스터라고 하는 국내 자격증이 우리나라 자격증 중에 난이도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랑 저런 엔지니어링을 같이 다루는 직군이 있다라고 하면 도망가세요. 요리사 뽑았는데 요리사한테 일식, 중국, 한식,
중식 다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야. 초창기 학원들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그래서 데이터 분석 모형이랑 저걸 다 때려박았어. 저도 이쪽은 잘 몰라요. 이쪽은. 자, 다음 얘기. 어쨌건 컴퓨터 100대를 묶어서 동시에 쓰면은 좀 더 수월하다라고 했었죠. 마지막 얘기예요. 근데 보통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되니까 24시간 그 컴퓨터를 계속 돌려야 돼. 상용 서비스는 무정지 시스템이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분석을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리나? 우리 2주 전에 시작했던 프로젝트 아직도 하고 있나요? 데이터 분석은 언제나 끝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 100대 컴퓨터를 내가 계속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 100대 컴퓨터를 임대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임대업 하는 애들도 내가 컴퓨터 100대 사고 있는데 이 100대를 누군가한테 이제 임대를 해줬어. 그럼 다 쓰면 돌려받을 거 아니야. 더 이상 임대가 안 나가. 그럼 나는 망하게? 그래서 여기에도 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또 참전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좀 빌려봅시다. 나는 소시적에 모바일 게임 PC에서 돌려봤다. 계신가요? 그때 쓰는 프로그램 뭐였어요? 그쵸? 이게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인데 자, 전체적으로 바깥에 화면 보면은 움짤려서 전체 화면으로 넘어갔네. 자, 전체적으로 바깥에 화면 보면 윈도우죠. 여기 바깥에 화면 보면 윈도우죠. 근데 여기도 있다. 바깥에 화면 보면 윈도우잖아요. 윈도우 안에 안드로이드를 가상으로 띄운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핸드폰을 계속 쳐다보는 게 불편하니까 내 컴퓨터 안에 가상의 핸드폰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걸 가상머신이라고 해요. 얘를 이제 버추얼 머신, 줄여서 VM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 안드로이드라고 써있네. 글자 깨져서 잘 안 보이겠지만. 자, 저렇게 꼭 안드로이드만 저렇게 윈도우 안에 띄울 수 있을까? 이 버추얼 머신의 목적은요, 가상의 하드웨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 하드웨어 안에 뭘 깔지는 쓰는 사람 마음이야. 그리고 이 블루스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블루스택 프로그램의 전신이, 이게 뭐더라? 오라클에서 만든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버추얼 박스랑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약간 좀 개조를 해갖고 안드로이드 전용으로 만든 게 블루스택이에요.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라고 있죠. 요 그림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 가상머신의 주요 개념은요, 내가 기본적으로 쓰는 컴퓨터 안에 뭔가 잠깐 테스트하고 싶은데 윈도우 포맷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그럼 컴퓨터 안에 가상의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윈도우를 또 까는 거예요.
근데 이 버추얼 박스는 약간 좀 성능이 좀 딸려. 느려, 그리고. 그래서 이 버추얼 박스보다 좀 더 좋은 게, 이거는 전공하신 분들 아니면 거의 못 들어봤을 거예요. VMware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VMware를 쓰면은, 이 그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노트북이죠. 노트북 안에 윈도우가 또 깔려 있고요. 한켠에는 리눅스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가상의 컴퓨터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어. 근데 이 버추얼 머신, 이게 예전에는 내 컴퓨터에 이 VMware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썼어야 됐거든. 근데 이게 기업들 정품 소프트웨어 쓰는 거, 그거랑 이슈가 맞물리면서 회사들이 정품 소프트웨어 사기가 좀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한 대 좀 그래도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써도 끄떡없는 좀 하드웨어 좀 빵빵한 1, 2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산 다음에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다 깔아. 그 중에 얘도 포함돼. 얘가 왜 포함됐냐? 예전에는 이렇게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고서만 쓸 수 있었는데, 얘를 웹을 통해서 원격으로 이렇게 가상 컴퓨터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웹 브라우저 안에 가상 컴퓨터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은, 자, 정리. 웹 환경에서 가상의 컴퓨터를 빌려줄 수 있다가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쪽은. 겁나 많은 컴퓨터를 그냥 데이터 분석하는 기간 동안만 잠깐 빌려 써야 된다가 됐죠. 두 개 수요가 맞았어. 그래서 미국의 한 쇼핑몰 회사가 이쪽 사업으로 뛰어듭니다. AWS예요. 지금 말한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러니까 가상 머신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왜 임대해서 쓰느냐? 여러 개 컴퓨터를 한꺼번에 묶어서 써야 되는데 잠깐 쓰고 말 거거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 인스턴스라고 그래요, 저거를. 발급받는 단위를. 그래서 AWS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이런 데 접속해서 가상 컴퓨터를 여러 대를 발급받은 다음에 거기에 데이터 쪼개서 올려. 그리고 그 하도 맵리듀스 환경 구축한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명령 따다닥 치면은 한 20, 30대 가상 머신이 똑같이 분석을 시작하는 거야. 그게 기업형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에요. 근데 이 환경을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 모형을 만들진 않아. 알고리즘, 수학적인 걸 따지진 않아. 분석가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을 그냥 적용할 뿐이야. 대신에 엔지니어링 쪽으로 뭔가 좀 다른 게 들어가죠. 자격증 시험 1단원에서 물어보는 게 이 배경 지식이에요. 지금 해준 얘기 떠올리면서 글귀를 읽으면은 이제 글이 좀 읽힐 거야. 전반적인 그림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랑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쓰는 사이킬런 같은 멀쩡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도요, 클라우딩 환경에서는 코드에 약간의 변화가 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미리 문제하고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길이냐, 요 그림은 고양이야 라고 미리 컴퓨터한테 다 입력을 해요. 이걸 우리가 학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주는 거야. 이거 뭐라고 물어보면은 컴퓨터가 기린이에요 라고 답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은 항상 문제와 답을 같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값하고 기대되는 출력값을 미리 제공해 주면은 컴퓨터 알고리즘이 거기에서 입력해서 출력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인풋 데이터에 손글씨를 스캔한 이미지를 다 줘요. 그래서 뭐 0, 3, 2, 5, 1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쓰여진 손글씨는 컴퓨터로 0, 3, 2, 5, 1이야. 이렇게 정답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손글씨로 0, 3, 4, 3, 1이라고 쓴 거를 사진 찍어서 들이밀었을 때 이거 뭐라고 하면 컴퓨터가 얼마입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 손글씨 쓴 게 되게 많이 모아야 돼요. 그리고 손글씨 쓴 사진을 놓고서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컴퓨터로 그 값이 뭔지를 써야 돼요. 이걸 보통 이제 라벨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만큼은 어마어마한 노가다가 들어가요.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아. 자, 근데 이런 그 편지 봉투에 써진 우편번호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난이도를 높여보자고요. 엑스레이나 CT 사진 같은 걸 줬을 때 이게 종양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확인하려면 이건 일반인이 봐서 못하죠. 그래서 의료 영상 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가 이미지를 모두 확인해서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그 몸값 비싼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를 보통 데이터셋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되게 비싸요. 사실 이게 나중에 이제 수업 내용 따라가다 보면은 그 딥러닝 제일 기본 데이터셋 중에 그 엠니스트라 그래서 손글씨로 숫자 쓴 거 판별하는 게 있어요. 그거 잘 만들면은 거의 판독률 거의 90% 이상 나와요. 그거 한번 해보고 나면은 이 원리면은 그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는 거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 들어요. 진짜로. 데이터셋이 겁나 비싸 진짜. 내가 한번 예제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얼마인지 찾아봤는데 도저히 내 한 달치 월급을 때려봐도 될까 말까 한 돈이라서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무튼 돈이 감당하기 좀 힘든 가격이라서 그 예제는 안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심되는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인풋으로 줬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부정거래였는지 아니었는지 이거 사람이 다 판단해서 넣어야죠.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거래 내역을 넣었을 때 머신러닝이 이런 패턴은 부정거래입니다. 내지는 일반 거래입니다라고 판단을 해주겠죠. 자, 비지도 학습은 의도하는 결과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턴키로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컴퓨터가 비슷한 특성을 갖는 애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해요. 이거를 이제 군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사람이 정해줄 거는 얘네들을 과연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눌 것이냐는 사람이 정해줘야 돼요. 군집 분석이 응용되는 케이스는 글 같은 거, 주제 분류하는 거. 사전에 어떤 주제인지 알지도 못하고 블로그 안에 주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출력값을 준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 취향이 비슷한 그룹으로 묶는 거. 뭐 쇼핑 사이트라면은 부모 혹은 독서관, 게이머 이런 식으로 내가 고객을 이제 그룹을 나누고 싶다. 라고 이런 때도 출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비지도 학습.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정상적인 웹사이트 접근 탐지. 일반적이지 않은 접근 패턴 찾으면은 부정행위나 버그를 찾는 데 구별이 되겠죠. 대체로 이거는 접속 시간 간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은 이제 옛날에
비슷한 실험을 했던 사람이 요거래요. 무슨 쥐 가지고 한 실험인데, 쥐를 그냥 이 네모 상자 안에 가둬. 그때 요 레버를 당기면은 이 통에서 먹이가 나온대요. 이거를 이 쥐한테 사전 정보를 줄 수가 없잖아.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가둬놓은 거야. 그럼 얘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것도 눌러보고 해보는데 우연히 이걸 딱 눌렀을 때 먹이가 나오니까 먹겠지. 처음에는 이거 눌러서 나온 건지 모르는 거예요. 또 막 돌아다니다가 또 눌렀더니 먹이가 나와. 이걸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얘가 이걸 누르면은 먹이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학습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먹이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주체가 점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 행동을 더 많이 한다.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강화학습이 사용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게임 AI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된 쪽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강화학습 쪽에 좀 치중을 많이 해서 공부하는 추세라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서 강화학습까지는 아직 사용되는 사례를 못 봤어요. 예전에 구글에서 강화학습을 실험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요 동영상인데요. 자, 알카노이드에 어떤 알고리즘을 박아놨는데 그 알고리즘한테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는 전체 영상이 이렇게 나오네. 처음에는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더래. 근데 몇 번 움직이면서 공을 튕기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제 포인트라는 게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점점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행동 양식을 바꾸더래요. 시간이 올라가니까 이제 스스로 필살기까지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카노이드 필살기 한 우물만 파갖고 공을 위로 올려버리는 거. 저렇게. 이게 강화학습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머신러닝을 갖고 시작하려는데 과거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는가, 과거에 발생했던 어떤 사실을 갖고 있는가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정답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로 비유하시면 돼요. 정답을 안 갖고 있다면 보상을 돌려주는 환경이 있는지 봐요. 있으면 강화학습,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알고 있다면 데이터가 많은지 적은지를 봐요. 없으면 당연히 데이터 도와줘야지. 데이터가 많다면 여기서 많다라는 기준은 최소 30개 이상 추측하고 싶은 미지의 종속 변수가 있느냐, 내가 알아내고 싶은 정답 데이터가 있느냐. 없다면 그룹핑을 하고 싶다. 그룹핑하고 싶으면 군집화, 그룹핑을 안 하면
이제 연관규칙을 학습한다. 즉 상관관계를 찾는 거죠. 자, 종속변수가 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인데, 그럼 종속변수가 범주형이라면 분류분석, 그렇지 않으면 양적변수일 경우에 회귀분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통계 분석은 소수의 샘플에서 다수의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분석은 항상 데이터 샘플 수가 20개, 30개 갖고 해요. 근데 데이터가 몇백만 건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통계식 갖다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기존의 통계 분석 공식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그게 빅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얘네는 표본 집단의 소통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통계 분석은 과거에 일어난 일의 원인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앞으로의 추정치를 알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머신러닝이 더 많이 쓰여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머신러닝의 통계 분석이랑 똑같아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가장 메인 라이브러리가 사이킷런이에요. 이게 구글에서 소모임으로 시작한 라이브러리인데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제공하고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시각화 도구, 그 다음에 검증 도구까지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근데 얘는 딥러닝은 제공 안 해요. 자, 핵심 기능.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추정기란 뜻이에요. 이 추정기 안에 하위 분류가 클래시피파이어, 분류, 그 다음에 레그레이션, 회귀. 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각각의 이제 기능 알고리즘을 구현해 놓은 클래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 클래스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 모형 내지는 분석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코드 쓰는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내가 이제 사용하고 싶은 분석 종류, 그럼 종류별로 어떤 원리로 동작된다라는 건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어야겠지. 그러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걔한테 핏이라는 메서드가 학습시키는 거예요. 핏이라고 하면서 파라미터로 데이터 줘. 그러면은 한 수초 지나면은 알아서 학습 끝? 하고 리턴 값 떨어져요. 그 리턴 값을 갖다가 프레딕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예측치가 쭉 나와. 이게 기본이야.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튜닝 코드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수업의 목적은 저 클래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예측치를 뽑아내도록 정형화된 코드 패턴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여태까지 제 수업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죠? 대체로 코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라고 해놓고 위에 요거만 바꾸면 결과 나와요. 이거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들은 제가 커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좀 기본적인 도입부밖에 안 될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은 앞으로 하나하나 볼 거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보지는 못해요.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 볼 거지. 그래도 아마 과반수 이상은 넘길 겁니다. 네, 그 밖에 예제 데이터들이 좀 내장돼 있어요. 근데 예제 데이터들 꺼내는 방법은 제가 한 번은 얘기할 텐데 저 예제 데이터 전 처리하는 게 좀 귀찮은 게 많아서 웬만한 건 다 미리 여태까지처럼 엑셀로 미리 준비해서 URL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리하거나 검증 혹은 파라미터 튜닝.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게 같은 모델이라고 해도 함수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야 돼. 이거 찾는 데는 장사 없어. 케바케야.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느 정도의 근사치 범위는 추론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파라미터 바꿔가면서 직접 여러 번 돌려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개체. 모델 셀렉션이란 패키지 안에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피처 처리, 프리 프로세싱, 전처리죠.
피처 셀렉션. 선택한다죠. 그 다음에 얘는 피처 익스트랙션. 추출. 그럼 여기서 피처라는 게 뭘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라고 불렀던 애들 있죠. 통계에서는 그 컬럼들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피처라고 부릅니다. 제가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되게 불만이었던 게 아니 왜 똑같은 걸 이름을 바꿔 였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어요. 마치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어트리뷰트, 튜플 이게 테이블과 레코드 이렇게 이름 바뀌는 거랑 거의 같은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자, 그 밖에 이제 변수 처리하는 거 차원 축소. 요거는 꽤 중후반부, 사이클런 전체로 봤을 때 거의 중후반부에 볼 거고요. 차원 축소라는 개념은 평가. 여러 번 강조했죠. 머신러닝이 만들어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알아내는 평가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 여태까지는 그냥 p-value 하나만 놓고 봤지만 이제부터 이 평가 기준이 되게 다채로워져요. 아까 말했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코드 패턴 만들면 그냥 거의 끝난다고. 그래서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평가 기준을 뽑아내서 내가 만든 모델이 과연 이 현상을 어느 정도로 잘 설명하느냐. 그래서 예측된 결과를 내가 몇 %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틸리티라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은 실제로 안 써요. 왜냐면은 이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묶어서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거 쓰느니 그냥 앙상블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이클런의 기본 코드 패턴을 보면은 어떤 패키지에서 내가 쓰고 싶은 모델 클래스를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의 객체를 만들어서 얘한테 픽 메서드 호출하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주면은 얘가 학습을 시작을 해요. 거의 여기서 그냥 다 머물러요. 기본 코드는. 뭐 그 밖에 사이클런을 위한 선행 지식들 뭐 있다. 우리 다 이거 봤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코드는 사이클런 자체하고는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굳이 실습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알아두면 종종 쓰일 때가 있더라고. 자, 사이클런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그 이상치 처리할 때 설치를 해놨어요. 이 scikit-run.utils 안에 allEstimator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판타스 하나 가져왔고요. 얘한테 파라미터로 타입 필터라고 해서 사전에 각각 정의된 그 카테고리 값을 전달하면 이 카테고리에 부합되는 사이클런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를 줘요.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기능은 어떤 패키지에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라고 목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필터 타입별로 반복 돌면서 요 F값 지금 요 리스트 원소 하나죠? 요 F값을 allEstimators 함수한테 F를 걸어요. 객체가 떨어지는데 얘를 갖고 반복 돌면 패키지 이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같이 와요. 이걸 문자에 파싱한 거예요. 근데 가끔 클래스 이름에 언더바 붙은 애들은 그냥 제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애들을 분류, 이름, 클래스 이렇게 뽑아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이게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그 알고리즘들의 종류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 같은 거에서 공부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 이름들이 보이질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레그레이셔, 회귀 중에 리니어 레그레이셔라고 해서 선형회귀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여기 안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분류 알고리즘들은 얘가 제시하는 것들이 하위 그룹이라서 그래요.
자, 이 코드를 이제 왜 제시를 했냐면요. 사실 이게 목적은 아니고, 본게임 갑시다. 이제부터 뭐 하나 할 때마다 당분간은 안 하겠지만, 사이클런이 한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진짜 실행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머신러닝 수업하면서 좀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수업 예제는 제가 다 집에서 만들어 올 거 아니에요.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 이만큼 있다고, 머신러닝 쪽도 이만큼 있다고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사이클러는 지금 예제가 지금 넘버링 안 붙은 거 빼고 넘버링 붙은 거면 41번까지 가는데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것도 적은 거야. 뭐 시계열 분석도 이만큼 있고 뭐 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집에서 만들어 놓고 와서 학원에서 돌리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야. 난 분명히 집에서 한번 돌리고서 물 한 잔 마시고 오거나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흡연 좀 하고 오면 됐었는데. 참고로 저는 이거는 오브 더 레코드. 그러니까 집에서는 대부분의 학습 예제 만드는데 아무리 길어도 30분 안 넘겨요. 컴퓨터 사양이 그 M1 CPU에 메모리 64기가거든, 내가 지금 집에. 근데 꼭 학원 갖고 와서만 돌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한 10배 이상 걸려. 자, 다시 들어와서요. 그래서 코드에 들어갈 수 있는 일련의 옵션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주피터 매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피터가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코드 위쪽에 퍼센트 2개 놓고 타이밋, 마이너스 R은 몇 번 리버스 할지, 그리고 마이너스 N은 그 반복 회차당 몇 번씩 할지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코드, 아까랑 똑같은 코드예요. 그거를 2번 동안 반복하면서 반복 회차마다 3번씩 실행을 해요. 그래서 평균 실행 시간을 뽑아줘요. 성능 측정, 내가 만든 알고리즘의 성능 측정을 하는 지표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딱히 뭐 출력값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117ms가 실행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5.47초 정도 들어갔다. 평균의 표준 편차, 그리고 2번 실행하는 동안 3번씩 반복했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퍼센트 2개 타임이라고 적으면은 얘는 한 번 반복하는 동안 한 번 실행하는 거랑 동일해요. 그냥 밑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면서 맨 마지막에 실행 시간을 같이 출력을 해줘요. 이렇게. CPU 타임은 전체 188ms. 그 다음에 실행 시간은 183ms.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위에다 좀 박아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메모리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하세요. 이거는 파이썬 패키지는 아니고 주피터 외부 패키지인데 이걸 깔고 나서 %load ext 메모리 프로파일러라고 걸고요. %2개 mem이라고 걸면은 시간 측정하고 같이 있는 거죠. 코드를 실행하면서 드래그해서 실행했네. 위에 거 실행하고 밑에 거 이렇게 넣으면은 코드를 실행하면서 실행 시간과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했는지 표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픽 메모리라고 하는 게 이 블록이 실행되면서 순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메모리예요. 그래서 이제 요 사용량이랑 내 컴퓨터에 남아있는 가용 메모리 용량.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
7.9기가. 근데 지금 이만큼 쓰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지금 처음에 요거 봤어요. 아, 6.5기가 남았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6.5기가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거를 좀 실행시켜 보면은 이제 실행되는 알고리즘의 성능 지표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주피터 블록을 실행하면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이 블록의 실행 시간이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일 닫았다가 다시 열면 없어져요. 없어져. 그래서 만약에 실행 시간 같은 거를 기록으로 남겨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걸어 놓는 거지.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조별로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해서 내가 뭔가 알고리즘을 짜갖고 공유를 했는데 이거를 좀 같이 풀어놓으면은 내가 만든 코드 받아보는 사람이 아 이거 테스트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 잡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하고 갈지 집에 가서 할지를 정한다고. 근데 이런 정보 없이 그냥 이거 그냥 실행만 눌러놓으면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한 30분 시간 썩 기다렸어. 그럼 이게 1시간이 걸릴지 10분 안에 끝날지 모르니까 아까워서 집에를 못 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에 따를 때는 안 써도 돼. 다른 거는 전부 다 실행하면은 결과 순식간에 나올 거예요. 언제 쓰면 되냐면은 요 픽 메서드 호출하는 블록 거기서만 찍어 놓으면 돼. 이게 학습이라서 얘가 제일 오래 걸려. 당연히 이번 달에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머신러닝의 큰 개요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